그리고요, 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보면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현금성 자산의 사례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지문에 종종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한번 익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요거는 당연한 거고요. 채권이라고 돼 있답니다. 채권이라고 우리 일반 기업회 기준에 나와 있는데 이 채권은 채무증권, 조금 전에 공부한 거 있죠? 국채, 공채, 회사채 그런 거의 준말이 채권이랍니다. 회계를 처음 접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용어가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 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첫 번째는요, 수취채권의 준말로서 채권을 사용할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보는 채무증권의 준말로서 채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둘 중에 뭐지? 항상 교통정리해가면서 해당 문구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앞에 제 1장 2절에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거죠. 자산은. 회사의 재산은 재화, 즉 물건도 회사 재산이고요.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도 회사의 재산이라고 적혀 있다고. 거기서 말하는 채권은 뭐겠습니까? 수취채권이죠. 남한테 받을 돈, 그것도 회사의 자산이다 이겁니다. 그때는 위에 있는 수취채권의 의미고 지금 보고 있는 채권은 밑에 있는 의미다. 채무증권. 됐죠? 헷갈릴만 하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그냥 채권이라는 용어를 그냥 줄여가지고 쓰고 있다. 요것도 채권, 요것도 채권. 요렇다 보니까. 됐죠? 꼭 교통정리하면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만기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무증권 당연한 거고요. 취득 당시에 상환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상환우선주. 아유 어렵다 그죠? 상환우선주라는 건 이거랍니다. 자, 주식은 분명히 현금성 자산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름은 주식인데 그 실질을 따져보면 주식이 아니랍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하답니다. 돈이 필요하면은 두 가지 자본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빌리든지 또 하나는 주식을 발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자, 그때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사실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회사채는 그 의미가 종이를 발행해가지고 그 종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도 주고 나중에 원금도 주는 거거든. 그러면 발행할 당시에는 그 종이를 사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지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은행에서 빌리듯이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빌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채까지는 발행 못하고 은행에서는 너무 큰 돈이라서 부담스러워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주들,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만 주식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배당을 줘야 되는데 자, 주주 입장에서는요. 주식은 이미 있으니까 주식까지는 필요 없답니다. 자기들은 그냥 만기를 딱 정해가지고 만기까지만 회사에 돈을 주고 만기가 되면 다시 원금을 좀 받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 특수한 지금 상황이다 그죠? 주주들한테 발행하면서 뭔가 회사채 비슷한 그런 그 성격의 증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때 이름이 상환우선주래요. 상환을 조건을 해가지고 주식 발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주식이지만 실질은 채무증권하고 똑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 주주한테 발행한다. 어렵죠. 지금 회계를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미안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현금성 자산의 사례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소개해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단어만 외우는 거. 이게 딱 질색입니다. 이런 거를 접하면은 회계에 대한 흥미가 툭툭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포인트는 채무증권하고 똑같은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취득 당시에 3개월 이내의 환매 조건인 환매채 점점 더하다 그죠? 환매채 이거는요. 다시 사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증권이랍니다. 회사채 비스무리하게 생긴 건데요. 다시 사는 조건으로 은행이 발급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자, 종이에 100만 원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3개월 있다가 다시 요 종이를 100만 원에 살게요라고 하면서 종이를 발급한다 이겁니다. 얼마 주고 팔겠습니까? 100만 원 주고 팔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만 원보다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은 그 3개월 동안에 대한 이자다 이겁니다. 그렇게 발급하는 게 환매채. 됐죠? 그러니까 금융상품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상품인데 뭐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남은 것이다. 그때는 이러한 환매채를 뭘로? 현금성 자산으로 기록해랍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각종 금융상품들 정기예금, 정기적금, CD, CMA 뭐 각종 금융상품들 이런 것들이 취득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취득 당시 3개월 이때 만기 도래한다면 요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기록해라. 자, CD라는 게 간혹 등장하는데 우리 교재에 그 용어 알아두기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를 말합니다. 이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예금의 주인이 됩니다. 예금 잔고 금액이 그 종이 가지고 있는 CD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처럼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 것들을 CD라고 부르고 금융 상품 중에 하나고 요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 조건은 뭐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된다. 됐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용어 알아두기에서 CD, CMA, RP, CP 뭐 이런 것들 각종 금융 상품들 소개는 해두고 있는데요. 그거 읽어봐도 모릅니다. 내용 몰라도 상관없고요. 아 이렇게 영어 약자로 돼 있는 거는 금융 상품인가 보다 뭐 그 정도 아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요. 기업 어음이라고 CP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름이 엄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 발급하는 상업어음하고 헷갈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어음 CP는 돈을 빌리기 위한 원리 그 목적으로 발급하는 종이 쪼가리를 말하고 그거 영어로 하면 딱 좋겠는데 CP로 하면 좋겠는데 가끔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기업어음 또는 융통어음 뭐 이렇게 제시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물건 사고 팔 때의 상업어음과 전혀 다른 그냥 금융 상품의 종류다. 뭐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CP에 대해서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1급이 처음 회계 입문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됐죠. 참고로 그냥 한번 들어두십시오.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안 나와 있는 각종 영어 약자로 되어 있는 금융 상품은 얼마든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건 어떻게 판단을 철저하게 뭘로?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만기냐 아니냐 그걸로 따지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에 조금 내기 편하겠다는 생각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현금성 자산이 시험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금융 상품에 대한 용어 알아두기는 교재 123페이지 상단에 있고요. 지금 내용은 교재 120페이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20페이지로 돌아오시고요. 기출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요것도 지울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답니다. 당좌예금 요구불예금이니까 그죠? 맞고요. 보통예금 요구불예금이니까 맞고 자기압 수표 통화대용증권이니까 맞죠?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그러면 금융상품인데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려면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된다. 맞죠? 그런데 그런 내용, 취득 당시고 그런 말이 없고 그냥 30일 만기 이렇게만 제시되어 있네. 아, 30일. CD의 전체 만기가 30일이면 취득 당시의 만기는 당연히 3개월 이내가 될 것이다. 겁니다. 전체 만기 자체가 30일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 현금성 자산이니까 해당되는 건 맞다.
그러면 네 가지 다 해당된다. 그죠? 네 가지 합계를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5만 원 플러스 12만 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하면 127만 원 되고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자, 당좌 수표와 당좌 차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당좌 수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금 잔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당좌 수표와 관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일단 정리해 볼게요. 이런 부분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자,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은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이제 들고 오면은 우리 회사의 당좌금이 뽑혀 나간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수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언제 은행에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한답니다. 회계에서는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순간 그냥 돈이 뽑혀 나간 걸로 회계 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한답니다. 키포인트는 대변 당좌 예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제가 좀 동그라미 쳐서 유치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요.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이 훨씬 편할 겁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요. 당좌 수표 발행하면은 대변 동그라미 당좌 예금 동그라미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례 볼까요? 상품을 4,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상품 샀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겠죠. 차변에 상품 4,000원 그리고 당좌 수표 발행하면은 대변에 당좌예금 적는다고 했습니다. 대변에 당좌예금 4,000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상품 자산이고요. 당좌예금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 상품 4,000원은 자산의 증가, 대변 당좌예금 4,000원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작아졌지만 대신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한 상황이다. 아시겠죠? 자, 그 아래 사례입니다. 타임 발행 수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요?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했고 그거는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의 증가를 기록하면 되고요. 자, 다른 거래처가 발행해가지고 우리한테 준 당좌 수표를 들고 있다가 돈 대신 그거를 주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된답니다. 차변도 현금, 대변도 현금 이렇게 처리한다. 우리가 타임 발행 당좌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사례요. 상품 5,000원을 판매하고 당좌 수표를 받았다.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해야 될 겁니다. 대변의 수익의 발생 5,000원. 그리고 차변에 거래처가 우리한테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면 우리 입장에서 그냥 현금 받은 걸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5,000원 이렇게 기록하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 사례 봅시다. 상품을 2,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타임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을 했답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당좌 수표를 돈 대신 주었다고요. 대변의 현금 나간 거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해라. 받으면 차변의 현금, 주면은 대변의 현금으로 처리해라. 키워드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키워드가 되겠다. 유치하다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압 수표 또한 똑같습니다. 타임 발행 수표랑 자기압 수표랑 우리 회사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는 똑같습니다. 받으면 차변의 현금, 주면은 대변의 현금.
그래서 자기압 수표 동그라미 하고요. 키워드는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자, 사례 읽어볼게요. 상품을 6,000원에 판매하고 자기압 수표를 받았다. 대변에 상품 매출 6,000원, 차변에 현금 6,000원. 거래 판료소 결합관계로 보면 대변의 수익의 발생, 차변의 자산의 증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그 아래 상품을 3,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 3,000원, 차변에 상품 3,000원. 대변 현금은 자산의 감소, 차변 상품은 자산의 증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당좌 차월 부분 봅시다. 당좌 예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당좌 예금은 우리 잔액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예금 종류가 당좌 예금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당좌 예금을 개설할 때는요. 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같이 끼고 개설을 한답니다. 그 이유는 자, 수표를 발행했는데 발행하고 나서 계속 돈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막 그러겠죠. 당좌 예금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자, 그래서 돈을 뽑을 때 예전에 수표를 발행한 거를 미처 생각 못하고 그 필요한 금액이 좀 커가지고 잔액보다 더 많이 뽑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수표를 발행해 버릴 거를 우리가 감안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자, 그런 상황에서 수표 들고 있는 사람이 은행 와가지고 돈으로 주세요라고 들이밀 때, 수표를 들이밀 때 자칫하면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가 뭐라고요? 수표 부도다 이겁니다. 수표는요, 법에서 엄격하게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버리면 회사가 바로 영업 정지가 돼버리고 회사 재산이 그냥 경매돼 가지고 돈으로 팔려버린다고. 난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당좌 예금 개설할 때는 그런 잔고 같은 거 신경 좀 덜 쓰게 마이너스 통장을 보통 같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당좌 차월이랍니다. 별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통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차라는 거는요. 남한테 돈 빌린다 그런 개념이랍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름이 차월 뭐 이렇게 붙어 있대요. 자, 그래서 거기 사례 나와 있습니다. 당좌 예금 잔액은 3,000원인데 4,000원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전액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왜? 보통 마이너스 통장을 딱 보통 끼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원칙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까? 차변에 상품 4,000원 들어와야 되겠죠. 자산의 증가. 문제는 대변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대변에 당좌예금 잔고가 3,000원밖에 없으니까 3,000원만 대변의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로 기록하고 초과하는 1,000원은 어떻게 은행에서 빌린 걸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대변에 1,000원만큼 기록하자. 이게 당좌 차월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회사에 따라서는 임시 계정 과목인 당좌 차월이라는 이름으로 우선 기록해 놨다가 12월 31일에 정식 계정 과목인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케이스도 있더랍니다. 그거는 조금 부수적인 내용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원칙은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돈 뽑을 때 잔고까지만 자산의 감소로 기록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부채의 증가로 기록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됐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 부분에서 볼 거는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해 보이는 용어를 이해하시고요. 원칙적 회계 처리는 부채 부분을 감안하자. 그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단기
금융상품 보도록 합시다. 현금성 자산에서 이미 키포인트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융상품을 우리가 취득하는데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아있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자고 했죠. 그런데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취득할 때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단기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답니다. 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만기가 얼마만큼 남아있냐에 따라서 세 개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가 있대요.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았다. 그러면 그 금융상품은 뭘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이면서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즉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해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만기가 올해 결산일, 올해 12월 31일로부터 따져봤을 때 1년 안에 도래한다. 그러면 그 금융상품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상품이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한다. 그러면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 되죠? 시험에 잘 나오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잘 나오게 생겼다입니다. 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무슨 계정 과목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만기가 얼마 남았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실무에서도 중요하고요. 교수님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의 분류에서는 키워드가 취득 당시고 그 아닌 단기 장기의 분류는 원칙에 따라서 언제? 올해 12월 31일 결산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만기가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 이렇게 따진답니다. 자,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면서 현금성 자산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겁니다.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는 아니어야 된다. 그때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는요.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안 쓰고 조금 잘게 쪼개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우리 교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K랩 프로그램에 보면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러한 상세 계정 과목을 쓰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라는 부분이 나왔네요. 자, 예금 중에서 우리 회사가 담보로 제공하던가 등의 이유로 예금을 우리 마음대로 못 뽑아 쓰는 예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라고 부른답니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은 절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는 없답니다. 말 되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자유롭게 우리가 돈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그런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못 뽑는다 이겁니다. 우리 통장 금액은 맞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니까 그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만기에 따라서 단기 금융상품 또는 장기 금융상품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하랍니다. 일리에서 보인다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을 주석에다가 기재를 하랍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런 내용도 자주는 아니고요. 간혹 시험에 지문으로 한 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이런 내용 그랬었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 수표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